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진짜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피를 나눈 사이만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나눈 사이가 진짜 가족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의 유언장이 불러온 파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년을 함께한 가정부와 피를 나눈 아들.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언장에 적힌 이름은 아들이 아니었다. 모두가 울었다.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3층짜리 대저택. 이른 새벽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70세의 한태수 회장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한성건설의 창립주의자,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로 불리는 한태수. 하지만 그의 아침은 언제나 적막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셨어요? 미음 준비해 놨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 54세의 박순자가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20년째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가정부 박순자. 새벽마다 한태수를 위해 미음을 끓이고 방을 정리하며 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죠. 한태수는 순자가 내민 미음 그릇을 받아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씨, 이 손이 내 인생에서 제일 따뜻했어. 순자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인걸요. 한태수의 눈가에 쓸쓸함이 스쳤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는 분명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42의 아들 한도윤과 38배 며느리 서미경. 하지만 한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찾아올 때마다 늘 사업 자금 이야기부터 꺼낸다는 것을. 미경이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락날락하며 거칠에만 신경 쓴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장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신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고 싶네. 병원에 가봤자 의사들이 하는 말은 뻔하니까. 실은 한태수의 건강이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간암 말기. 의사들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죠. 하지만 한태수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순자에게만 털어놓았죠. 아침 식사를 마친 한태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한성건설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 그 중에서도 한태수의 시선이 머문 곳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한태수가 첫 공사 현장에서 찍은 사진. 그때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죠. 회장님, 도윤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 한태수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곧이어 서재 문이 열리고 한도윤이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도윤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한태수는 아들의 초조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지요? 형식적인 인사. 한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그럭저럭이다. 그런데 이 시간에 웬일이냐?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규 프로젝트 건인데요. 자금이 좀 필요해서. 역시나. 한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태수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돈에 대한 갈망만이 가득했죠. 생각해보마. 일단 가봐라. 도윤은 실망한 표정을 애써 감추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죠. 20년 동안 순자만이 진심으로 날 걱정해줬구나.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 미경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든 채로 말이죠. 순자를 마주친 미경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계시죠? 인사드리러 왔어요. 하지만 미경이 한태수를 찾아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태수의 건강이 나빠 보인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경은 은근슬쩍 한태수의 의중을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유언장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다고들 하던데. 한태수는 며느리의 속내를 꿰뚫어 보며 냉담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마. 신경 쓰지 마라. 저녁이 되자 한태수는 혼자 식당에 앉았습니다. 커다란 식탁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였죠. 순자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바라보며 한태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순자뿐이라는 것을. 순자 씨, 잠깐 앉아보게.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한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제가요? 그래, 같이 저녁 먹자고. 혼자 먹기 적적하네. 순자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한태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지만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순자 씨는 가족이 있나? 한태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제 집이나 마찬가지죠. 한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가족은 있지만 진짜 가족은 없는 셈이지.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흘렀죠.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각, 한태수는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죠. 간암 말기, 여명 6개월. 의사의 차가운 선고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서재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도윤과 미경의 대화였죠. 한태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아버님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얼굴색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야 한다니까. 유언장 문제를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해. 내일 법무팀 불러서 초안이라도 만들어 놓자. 도윤이 답했습니다. 한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재산만 걱정하는 아들 부부. 가슴 한편이 시리도록 아팠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부터 법무팀 직원들을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모인 변호사들과 도윤은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한태수가 서재에서 나오자 도윤은 황급히 서류들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저 회사 서류 검토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태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상속재산 목록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도윤아,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그런 걸 준비하는구나.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한태수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됐다. 더 듣고 싶지 않구나. 그날 오후 순자는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도윤과 변호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성건설 지분은 물론이고 부동산, 현금 자산까지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단 명의도 미리 변경 절차를 밟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죠. 혹시 아버지가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서명이라도 받아둘 수 있을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회장님이 아직 멀쩡하신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저녁이 되자 한태수는 순자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한태수의 표정은 무척 진지했죠. 순자 씨, 내가 부탁할 게 있네.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한태수는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한태수의 손글씨로 유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이 봉투를 정우에게 전해주게. 윤정우 비서실장 알지? 그 친구만 믿을 수 있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불길한 말씀을. 오래오래 사셔야죠. 한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순자 씨, 20년 동안 고마웠네. 진심으로.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죠. 바로 며느리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은 순자가 봉투를 받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미경은 즉시 도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방금 큰일을 봤어요. 그 가정부가 아버님한테 뭔가 봉투를 받아 챙기더라고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봉투? 틀림없이 돈이나 중요한 서류일 거예요. 그 여자 분명히 아버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확실해요. 부부는 즉시 순자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한태수 곁을 지킨 순자. 어쩌면 그동안 교묘하게 한태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미경은 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한태수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약을 챙길 때마다 미경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죠. 저 여자가 매일 밤 회장님 방에 들락거려요. 분명 뭔가 꾸미고 있을 거예요. 미경이 도윤에게 보고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감히 남의 집 재산을 노리다니. 당장 쫓아내야겠어. 하지만 한태수가 순자를 각별히 아끼는 것을 알기에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죠. 일단 아버지를 설득해서 유원장을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가정부는 천천히 내보내면 돼. 그날 밤 한태수는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는 한태수를 보며 순자는 급히 약을 가져왔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한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정우를 불러주게. 지금 당장. 순자는 즉시 윤정우 비서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정우는 곧바로 저택으로 달려왔죠. 서재에서 한태수와 정우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비밀 회의. 정우가 나올 때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우가 엄숙하게 말했죠. 한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나를 인간으로 살게 해준 사람에게 남긴다. 이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네. 정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미경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한태수의 마지막 말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나를 인간으로 살게 해준 사람. 그게 누구를 뜻하는 걸까? 한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이죠. 순자는 한태수의 방을 나오며 가슴속 봉투를 만져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하지만 순자는 봉투를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한태수의 부탁이었으니까요. 복도 저편에서 미경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순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저 가정부가 무엇을 꾸미고 있든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다고.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저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곧 일어날 거대한 파란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일찍부터 순자의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순자가 부엌으로 내려간 틈을 타방에 들어가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미경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저 봉투를 찾아내야겠어. 미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거실에서 한태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 유언장 문제를 정리하려는 심산이었죠. 한태수가 계단을 내려오자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한태수는 아들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뭘 또 부탁하려고 그러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아버지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한태수는 차갑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죽기를 그렇게 기다리느냐? 도윤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더 듣고 싶지 않구나.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정리하마. 한태수는 도윤을 뒤로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에 들어선 한태수는 윤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윤 실장, 어제 부탁한 대로 준비는 다 됐나? 전화 너머로 정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태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혹시 갑자기 세상을 떠나더라도 유언장은 반드시 공개하게. 아무도 막을 수 없도록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한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순자의 모습이 보였죠. 20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을 돌봐준 순자. 한태수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미경이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차라도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한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 가져온 차를 마시며 한태수는 물었죠. 미경아, 너는 도윤이를 왜 만났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그야, 사랑해서죠. 정말 사랑해서였을까? 아니면 한성건설 후계자라는 타이틀 때문이었을까?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왜 그런 말씀을? 한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야. 나가보거라. 미경이 나간 후 한태수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죠. 오늘도 순자가 내 약을 챙겨주었다. 도윤이는 돈 이야기만 하고 갔다. 순자의 손이 참 따뜻했다. 이 외로운 저택에서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건 순자뿐이다. 한태수가 일기를 쓰는 동안 부엌에서는 순자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만들고 있었죠. 그때 미경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사모님. 무슨 일이신지요?
미경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순자를 쏘아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아버님께 뭘 받았죠? 봉투 말이에요.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 설마 아버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회장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미경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20년?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챙겼을지 누가 알겠어요? 순자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요리를 계속할 뿐이었죠. 미경은 분한 마음에 부엌을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당신의 정체를 밝혀낼 테니까. 저녁 식사 시간 한태수는 식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보며 한태수는 순자를 불렀죠. 순자 씨, 오늘도 같이 먹지. 순자는 망설이다가 한태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태수는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순자의 그릇에 놓아주었죠. 맛있게 먹게. 항상 나만 챙기지 말고.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순자 씨, 내가 만약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 순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불길한 말씀을 하세요? 회장님은 오래오래 사셔야죠. 한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래도 순자 씨가 있어서 참 다행이네. 적어도 내 마지막을 진심으로 슬퍼해 줄 사람이 한 명은 있으니까. 그날 밤 한태수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에 한태수는 신음을 내뱉었죠. 순자는 급히 약을 가져와 한태수에게 먹였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제발이요. 한태수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병원은 가지 않겠네. 그냥 이 집에서. 순자 씨 곁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 순자는 한태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도윤과 미경. 두 사람의 표정은 복잡했죠. 저 모습 봐. 완전히 아버지를 사로잡았잖아. 미경이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 당장 법무팀을 불러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게 하자.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할 때 서명을 받아야 해. 하지만 한태수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뒤였습니다. 윤 실장에게 맡긴 유언장에는 한태수의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새벽녘 한태수는 순자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자 씨, 내가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게. 그리고 고마웠네. 정말로. 순자는 한태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흘 뒤 새벽 한태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자의 손을 잡고 있었죠. 순자는 한태수의 차가워진 손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20년 동안 모셨던 주인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나눈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이제 아프지 마시고. 도윤과 미경은 새벽에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형식적인 눈물을 흘렸지만 머릿속은 이미 상속 문제로 가득했죠. 당장 장례 준비를 해야겠어. 그리고 유언장도 확인해야 하고. 도윤이 미경에게 속삭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의 대형 병원에 마련되었습니다. 한성건설의 창업주 한태수 회장의 죽음. 언론은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고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이어 조문했죠. 한 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한국 건설업계에 큰 별이 졌군요. 화려한 조화들과 조문객들의 인사.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성건설의 후계 구도와 상속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죠. 순자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순자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초췌했죠. 20년 동안 가족처럼 모셨던 한태수. 순자에게는 주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저 가정부 왜 저렇게 슬퍼하는 거야? 조문객 중 한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뭔가 있었나 봐. 다른 사람이 대꾸했죠. 미경은 순자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렇게 슬퍼하는 모습도 연기일 거라고 생각했죠. 분명 한태수의 재산을 노리고 있을 거라는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3일장 마지막 날 연결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들이 모인 가운데 도윤이 유족 대표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건설업계의 선구자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한성건설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도윤의 인사말이 끝나자 윤정호 비서실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봉투가 들려 있었죠. 장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고 한태수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도윤과 미경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모든 재산은 도윤에게 상속될 거라고 믿었죠. 정호가 봉투를 개봉하고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본인 한태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한성건설 지분 30%는 아들 한도윤에게 상속한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 나머지는 어디로 간다는 거지? 정호는 계속해서 낭독했습니다. 둘째, 나머지 지분 40%와 부동산, 현금 자산의 절반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 실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죠.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장례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미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가정부 주제에 감히 회장님을 농락했어. 도윤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게 분명해. 순자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 실장을 바라보았죠. 윤 실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회장님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작성하신 것이며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언론은 즉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건설 회장, 재산 절반을 가정부에게 남기다. 20년 가정부, 하루아침에 재벌되다. 순자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어떻게 회장님을 설득하신 겁니까? 혹시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였습니까?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윤 실장이 나서서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회장님의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저 여자가 아버지를 세뇌시킨 거야. 경찰에 고발하겠어. 미경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노인 학대와 사기 혐의로 고발해야 해요. 하지만 정호는 침착하게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습니다. 여기 회장님의 친필 편지가 있습니다. 정호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수의 떨리는 필체로 쓰여진 편지였죠. 나 한태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글을 쓴다. 순자는 20년 동안 나를 한 인간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돌봐준 사람. 내 아들은 재산만 바라보았지만 순자는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장례는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윤 실장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순자는 단 한 번도 내게 무엇을 요구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주려 해도 거절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며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순자는 흐느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연결식이 끝나고 화장터로 향하는 길, 운구차를 따라가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맨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죠. 한태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순자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애절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언론은 온통 한태수 회장의 파격적인 유언장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가정부에게 재산 절반 상속, 충격인가 미담인가. 한성건설 후계 구도 대혼란. 그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죠. 순자는 한남동 저택의 작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저택 앞을 에워싸고 있어 밖에 나갈 수도 없었죠. 순자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윤은 변호사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죠. 유 원장을 무효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치매나 정신 이상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주치의에게 확인해 본 결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은 온전하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유 원장 작성 당시 정신감정서까지 첨부되어 있어서 도윤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럼 저 가정부를 사기죄로 고발하는 건 어떻습니까?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순자 씨가 회장님을 속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 미경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매일 밤 회장님 방에 드나들었어요. 분명 수상한 짓을 했을 거예요. 도윤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면 순자가 압박을 받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한성건설 본사에서 도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도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세뇌시켰습니다. 20년 동안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결국 재산을 가로챈 겁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해야 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박순자 씨와 회장님이 내연 관계였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관계에서 가정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로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윤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죠. 정우는 단상에 올라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 한태수 회장님의 비서실장 윤정우입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영상이 있습니다. 회견장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한태수가 병상에서 힘겹게 말하고 있었죠. 나 한태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영상을 남긴다. 순자는 나를 이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순자에게 의지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게 무엇을 요구한 적 없는 사람. 추운 겨울 새벽에도 내 건강을 걱정하며 미음을 끓여준 사람. 한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죠. 내 아들 도윤아, 너는 나를 아버지가 아닌 돈줄로만 봤다. 하지만 순자는 달랐다.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 외로운 노인으로 대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순자에게 보답하고 싶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미경도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태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미안하다. 갑작스럽게 이런 짐을 짊어지게 해서.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게 해. 자네는 내 생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영상이 끝나자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도윤에게 돌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사기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회견장을 빠져나갔죠. 그날 저녁 순자는 한태수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찾아와 조용히 문을 두드렸죠. 박순자 씨, 괜찮으신가요? 순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 씨,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란 게 없었어요. 그저 회장님이 편안하시길 바랐을 뿐인데. 정우는 순자 옆에 앉으며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회장님이 남기신 겁니다. 박순자 씨에게만 전하라고 하셨어요.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한태수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써온 일기장들이었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오늘 새로운 가정부가 왔다. 이름은 박순자.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다. 2010년 7월 23일. 도윤이의 결혼식 날. 하객들은 많았지만 난 외로웠다. 그때 순자가 내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따뜻했다. 2020년 12월 31일. 새해를 맞는 밤. 도윤이는 오지 않았다. 순자가 떡국을 끓여주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를 가족으로 대해주는 사람. 순자는 일기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회장님의 외로움이, 그 깊은 고독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그때 누군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도윤은 서재 문가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도윤이 손을 들어 말렸죠. 앉아 계세요. 저도 아버지의 일기를 보고 싶네요. 순자는 망설이다가 일기장 하나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힌 일기장. 거기엔 도윤이 몰랐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도윤이가 어렸을 때는 함께 놀이공원도 갔었는데 언제부터 아들과 이렇게 멀어진 걸까? 오늘도 도윤이는 돈 이야기만 하고 갔다. 순자가 가져다 준 차가 위로가 된다.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내려갔죠.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회사 창립 기념일이기도 하다. 도윤이는 축하 전화 한 통 없었다. 순자만이 아침부터 축하한다고 특별히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이 나이에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이라니. 하지만 참 고마웠다. 도윤은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정말 못난 아들이었네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도련님을 항상 그리워하셨어요. 다만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죠. 그때 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거예요. 회장님을 모시면서 적어둔 일들이에요. 도윤이 수첩을 받아 펼치자 순자의 깨알 같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기침이 심하심. 도라지차를 끓여드려야겠다. 도련님 결혼기념일. 회장님이 선물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데 뭘 드릴지 고민이심.
내일 같이 백화점 가기로 함. 회장님이 밤에 자주 깨심. 외로우신 것 같다. 내일부터 저녁 식사 때 좀 더 오래 곁에 있어 드려야겠다. 도윤은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순자가 얼마나 정성껏 아버지를 돌봤는지 알 수 있었죠. 순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순자는 손수건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도련님. 이제라도 회장님의 진심을 아셨으니. 그때 미경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네? 기자들이 또. 미경은 도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윤은 아내에게 일기장과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경도 읽으면서 표정이 점점 변했죠. 특히 한 구절에서 미경은 멈춰섰습니다. 미경이가 명품백을 또 샀다고 자랑하러 왔다.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내 돈에 관심이 있는 건지. 그래도 순자는 항상 진심이다. 오늘도 내 건강을 걱정해 주었다. 미경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정말 잘못했네요. 다음 날 도윤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한성건설 본사가 아닌 한태수의 저택에서였죠. 순자도 도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아버지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죠. 박순자 씨는 20년 동안 아버지를 진심으로 모신 분입니다. 저는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외로움을 몰랐지만 순자 씨는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정당하며 저는 이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순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씨,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련님, 이제라도 회장님의 마음을 아셨으니 됐어요. 회장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기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박순자 씨는 상속받은 재산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회장님의 뜻이니 거절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재산으로 회장님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도윤이 놀라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회장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다고. 특히 건설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죠. 그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감동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습니다. 도윤도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저도 돕겠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이제야 이해했으니 함께 그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한태수의 영정 앞에 도윤 부부와 순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조용히 묵념했죠.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도윤이 영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도련님과 사모님도 회장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촛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말입니다. 일주일 후 한성빌딩 대강당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해명이 아닌 한태수 회장의 유지를 이어받는 공식 발표 자리였죠. 수백 명의 기자들과 한성건설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도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건설 대표이사 한도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죠.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한태수 회장님은 오르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재산과 지위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죠. 도윤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고 검은 정장을 입은 순자가 조용히 서 있는 것을 확인했죠. 박순자 씨는 20년 동안 아버지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아들로서 하지 못한 일을 그분이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도윤은 단상에서 내려와 순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었죠.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순자 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황급히 도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자 도윤은 진지하게 말했죠.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어 주십시오. 법적인 가족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미경도 앞으로 나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고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순자는 감격에 겨워 흐느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윤은 일어서며 순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자 씨야말로 저희에게는 은인이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을 지켜주신 분이니까요. 그때 정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박순자 씨와 한도윤 대표님이 함께 의논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스크린에 한성건설의 새로운 비전이 떠올랐습니다. 한태수 장학재단 설립 마이너스 미래 건설 인재 양성 프로젝트. 도윤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을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이사장을, 제가 이사를 맡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순자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상속받은 재산은 대부분 기부하신다는 건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회장님께 받은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 큰 재산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윤도 덧붙였습니다. 저 역시 제 지분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날 오후 한태수의 묘소에 도윤 부부와 순자가 함께 찾아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세 사람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죠. 아버지,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도윤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회장님, 보셨죠? 도련님이 이제 회장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미경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순자 어머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순자가 놀라서 미경을 바라보자 미경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이제부터는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순자는 감격스러워하며 미경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해가 저물어가는 묘소에서 세 사람은 한태수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택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태수가 늘 홀로 앉았던 그 큰 식탁에 이제는 온기가 가득했죠. 어머님, 내일부터 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회장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한태수의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기장에 말이죠. 회장님,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도련님이 저에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하셨어요. 사모님은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러주셨고요. 이제야 회장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 한성빌딩 대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죠. 한태수 장학재단 공식 출범식이었습니다. 단상에는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단순한 가정부로 보지 않았죠. 한태수 장학재단의 이사장 박순자.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태수 장학재단 이사장 박순자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순자는 차분히 말을 이었죠. 한태수 회장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강당 한쪽에는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2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건설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도윤이 순자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태수 장학재단 이사 한도윤입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저는 아버지께 받기만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미경도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저는 재단 홍보이사를 맡은 서미경입니다. 한태수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범식이 끝난 후 순자는 장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사장님, 왜 이렇게 큰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순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진짜 행복은 가진 것을 나눌 때 온다는 것을요. 한태수 회장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남동 저택에서는 특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도윤 부부와 순자 그리고 윤 실장까지 모여 함께 식사를 했죠. 어머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미경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직도 어색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도윤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된 우리를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벽에 걸린 한태수의 사진이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났죠. 마치 한태수가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년 후 한성빌딩 현관에는 새로운 동판이 설치되었습니다. 한태수 회장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그녀가 내 가족이었다. 마이너스 한태수.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준 박순자 씨에게 바칩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동판 제막식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감동의 상속 미담으로 대서특필했죠. 하지만 순자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도윤이 건넨 작은 액자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버지가 생전에 찍으신 사진이에요. 어머님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죠. 액자 속 사진에는 정원에서 웃고 있는 한태수와 순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기억했죠. 3년 전 봄날 한태수가 갑자기 사진을 찍자고 했던 그날을. 회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가족 사진을 찍고 싶다고.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한태수 장학재단은 이미 100여 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었죠. 그 중에는 한성건설에 입사해 훌륭한 엔지니어가 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순자는 한태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도윤 부부와 함께였죠. 묘비 앞에는 화사한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잘 지내고 계시죠? 순자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장학재단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회장님 이름을 딴 도서관도 지었고요. 도윤도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그 마음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경이 순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죠. 해가 저물어가는 묘소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가운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죠. 순자의 마음속에서 한태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 고마웠네. 덕분에 나는 마지막까지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어.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저도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묘소의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한태수가 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꽃잎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죠. 진짜 가족의 이름으로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한태수가 남긴 가장 큰 유산, 바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품고서 말입니다.